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마지노선을 다시 하루 더 늦췄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미 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9시라는 짧은 문구를 남겼죠.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7일이었던 협상 시한을 이미 한 차례 4월 6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이란을 향해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며 고강도 압박을 쏟아내기도 했죠. 네, 협상 시한은 하루 미뤘습니다만 위협일 수 있는 더 노골적이고 거칠어졌습니다. 비속어와 종교적 조롱 섞인 표현까지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군이 이란 산악지대에 고립됐던 전투기 조종사를 극적으로 구조한 직후에 나왔는데요. 인질 리스크라는 잠재적 약점을 해소한 만큼 이란 지도부의 무조건적인 요구사항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은 민간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이란 전쟁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막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현지 시간 7일로 다시 연장하면서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모양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지옥문이 정말로 현실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에는 크게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는 6주 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3대 지수가 지난주에 탄탄한 흐름을 보인 건데요. 다우지수는 2.96%, S&P 500 지수는 3.3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령 부진 소식으로 급락했던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M7 가운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메타는 각사의 5년 평균 선행 PER을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3%대, 또 알파벳과 메타가 4% 넘게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예상보다 잘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3월 고용시장은 전장 영향에도 더 양호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3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17만 8천 명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왔고요. 실업률도 4.4%에서 4.3%로 줄어들었습니다. 2월에는 일자리가 크게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의료 부문에서의 파업이 해결되면서 일자리가 복구됐고 또 날씨가 풀린 계절적인 요인도 반영되면서 고용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든 점이 긍정적이었는데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해서 0.2%,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 상승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일자리 증가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미슐러 파이낸셜 그룹은 이번 고용 수치가 연준을 금리 인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하 논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닉 티미러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이는 금리가 중립 수준에 훨씬 가까워졌다는 연준의 매파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에는 강한 고용지표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한 주 기준으로는 4주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가 중단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현재 통화 정책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힌 후에 사실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2년물 금리는 한 주 동안 0.08%포인트가량 떨어졌고요. 10년물 금리가 전주 대비해서 0.1%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간 전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일단 원유 시장 투자자들의 걱정을 쉽게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는 중동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미국산 원유 수요가 치솟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건데요. 한 주 동안 5월물 WTI는 11% 넘게 급등했고요. 반대로 브렌트유는 6월물인 만큼 아직까지 상승세가 크게 반영되지 않으면서 3%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켜봐야 할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우선 주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데드라인이 주요 시험됩니다. 문제는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최후 통첩 시한을 현지 시간 6일에서 7일로 다시 24시간 늦췄다는 점인데 이란이 계속 강대강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한을 더 늦춘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 주 후반에는 물가지표에 시장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에는 2월 PCE 가격 지수가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3월 CPI가 공개가 되는데요. 특히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3월 CPI가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3월 전품목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0.9%, 전년 대비로는 3.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이를 일시적인 쇼크로 보일지 아니면 인플레 상승의 시작으로 받아들일지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 복병으로 꼽히는 엔스로픽 소식부터 짚어보죠.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미 국방부 파트너 자리도 잃고 관계가 삐걱거리자 영국이 빈틈을 잽싸게 파고들었습니다. 엔스로픽을 위해 런던 사무소 확장부터 이중 상장에 이르는 다양한 제안의 초연을 마련해 다음 달 아모데이 CEO의 방문에 맞춰 전달할 예정인데요. 시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면서도 엔스로픽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체 정치자금 모금 기관인 슈퍼팩까지 설립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상장 로드맵에 예상치 못한 셋길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인 오픈 AI는 체질 개선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줄 확장을 1순위로 내걸고 이번엔 임원진을 재편했는데 오랫동안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아온 브래들라이트 캐백의 특별 프로젝트 총괄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자리는 올트먼의 오른팔 자리로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들과의 접점을 넓혀 관련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되고요. 이 밖에 최근에는 고심 끝에 꺼내든 광고 카드를 키우기 위해 메타로부터 스페셜리스트를 모셔올 만큼 수익화에 애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도 마무리 지으면서 이 같은 흐름이 IPO 잭팟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본 둘을 들러리로 만들 만큼 올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대여가 IPO를 준비 중이죠. 스페이스X인데요. 머스크가 머스크다운 독특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IPO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은행과 로펌, 자문사 등의 XAI 챗봇인 그록을 구독해라 일종의 끼워 팔기에 나섰는데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몇몇 은행들은 수천만 달러를 쓰겠다 약속했고 일부는 아예 자사 IT 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하기로까지 하면서 입맛 맞추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최근에 직접 XAI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 현재 기초부터 재건 중이다. 언급하기도 하면서 테슬라 주주들의 돈으로 기울어가는 회사를 살려냈다는 비판을 한층 더 키우기도 했는데 이번엔 스페이스X 상장을 지렛대 삼아 그록 띄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중동 사태로 유가가 널뛰면서 에너지 기업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요. 유럽에선 전쟁으로 번 돈을 토해내라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5개 회원국이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했는데 이유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횡재세 성격의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도 했고 또 최근 에너지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밝힌 바 있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ECB는 이란 전쟁으로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올해 2.6%까지 급등하고 경제 성장률은 0.9%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볼 만큼 에너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월가 큰 손으로 불리는 찰스 슈왑이 코인 시장에 본격 뛰어듭니다. 고객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을 직접 매수해 자사 플랫폼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올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인데요. 총 운용 자산만 해도 1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2경 원에 육박한 고래가 뛰어든다는 점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큰 관심을 모는 소식입니다. 특히 그간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마련되게 기다리면서 몸을 사려온 찰스 슈왑은 최근엔 스테이블 코인 익스포저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흐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나가는 중국 반도체 소식까지 짚어보죠. 미국의 고강도 수출 통제가 오히려 자리 벤진에 기름을 부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첨단 칩 수입이 막힌 중국 빅테크들이 자국산 반도체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SMIC와 화홍 반도체 등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연거푸 갈아치웠는데요. 메모리 분야의 하방 전개는 더 공격적입니다. 창신 메모리의 매출은 1년 새 130% 폭등했고, 특히 AI 가속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로드맵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데,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에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첨단 공정 부재로 인한 낮은 수율과 레거시 중심의 물량 공세는 향후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인데, 특히 미국이 이미 판매된 장비의 유지 보수까지 원천 차단하는 법안까지도 내놓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터라 중국의 이번 성장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인지 아니면 제재가 만든 왜곡된 내수 쏠림인지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4년 만입니다. 이번 발사에는 특히 한국의 큐브 위성 K-라드큐브도 함께 탑재됐는데, 한국이 심우주 탐사의 파트너로서 국제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우주항공청은 위성과의 초기 교신을 시도하며 이틀간 집중 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날아올랐던 우주항공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퍼스텍이 24%대 급등세 보이면서 마무리됐고, RF 시스템즈도 14%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4.44% 올랐으며 AP 위성까지 2.35% 강세 보였습니다. 유가가 오르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발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는 109개 공공기관에 251개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가운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 S에너지는 29%대, 여기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신성 ENG도 25%대 급등세 보였으며 OCI 홀딩스까지 11% 강세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효율화를 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광통신 관련주들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한가를 기록한 광통신 전문기업 한국첨단소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술은 초고속 환경에서 동작하는 전기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도체 부품 간 연결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기술인데요. 관련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설명드린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대한광통신도 25%대 급등, 머큐리도 17%대 올랐으며 RF 머트리얼즈까지 10%대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뛰었습니다. 이란은 연간 1,000만 톤이 넘는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데요. 이란 철강사의 가동 중단으로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다른 중동 국가 시설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철강 물량 공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강관, 배관 기업들이 그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해당 주들 살펴보시면 넥스틸이 21%대 강세 보이면서 14,900원대에 마무리가 됐고, 세아제강도 뒤따라서 8%대 강세, 휴스틸도 7%대 올랐으며 SK 오션플랜트까지 6.5%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 무려 12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현선물이 동반 유입된 점이 주목됩니다. 3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35조 원 넘는 주식을 내던지며 역대급 투매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4월엔 돌아오는 건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 코스닥은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대장주가 밀어주고 조방원 섹터가 끌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었죠.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8,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무려 12거래일 만에 처음인데요. 한국 비중 축소 움직임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시총 비중이 지난달 31일 기준 연중 최저치인 36%대까지 줄었기 때문에 텅 빈 외국인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이 담길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기관도 7,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개인들이 2조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0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관도 2,2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시켰습니다. 개인만 홀로 4,06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투톱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4%, SK하이닉스가 5.5%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원전 대표주가 각각 2,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시총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3.8% 오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고요. 삼천당 제약은 6.4% 반등했지만 시총 4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관련주인 리노공업 11%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10위권 내에선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4원 50전 내린 1,505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미국 이란 전쟁과 미국의 깜짝 고용 지표가 겹치며 1,510원대로 다시 뛰었고요. 역외 거래에서는 1,511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환율 다시 1,510원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난달 역대급 팔자세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이번 주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하는 국면에서 국내 증시 여전히 방향성 탐색에 나설 전망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7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제시한 협상 시한인 만큼 합의 도출 여부가 이번 주 증시 흐름의 1차 분기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반도체 대장주가 증시 상승 랠리를 만들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미국의 FOMC,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줄줄이 발표됩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통신 장비와 반도체 쪽이 강했습니다. 통신 장비 쪽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쪽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 나타낼지 확인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지수 하락 압력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상황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혼조세입니다. 반도체 투톱은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 강세로 18만 9,200원, SK하이닉스가 0.5% 오르면서 88만 원대 거래됩니다. 현대차 약보합 정도고요. LG에너솔루션이 0.4% 반등하며 거래가 40만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8% 조정받고 있습니다. 142만 3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도 흐름 보시죠. 일단은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알테오진 상승세 이어갑니다. 0.6%, 지금 0.1% 상승하면서 36만 6천 원. 에코프로가 0.6% 반등하며 14만 2,300원. 에코프로비엠도 0.4% 가까운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9만 3,300원이고 삼천당 제약이 또 한 번 상승합니다. 6.6% 강세, 현재 거래가 69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0.4%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가 54만 2,000원이고요. ABL 바이오도 0.8% 오름세 15만 8,1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거래에서 환율이 다시 올랐고 또 고유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텅 빈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담아낼지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달 들어 매도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를 이어간 가운데 삼성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삼성 SDI, SK 이터닉스는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삼성전기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AI 열풍인데요. 삼성전기는 최근 MLCC 공급처를 기존 스마트폰 중심에서 AI 서버와 전장 등으로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업계 1위인 일본 무라타가 제품 가격 인상을 논의하면서 삼성전기 역시 가격 인상 명분이 충분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삼성전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올랐습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지금까지 주가가 18% 넘게 급등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주 일시적으로 긴장이 완화되며 방산주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주가가 강세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2차 전지 종목들은 대거 정리하는 대신 중소형 성장주로 자금을 옮기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위권에 든 삼천당제약, 우리기술, 대한광통신, 솔리드, 펄어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매수 종목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종 논란 속에서도 삼천당제약을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지난주 삼천당제약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 황제주에 등극하자마자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사흘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난 겁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은 대규모 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통신 관련주는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한광통신이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비결은 독보적인 수직 계열화 경쟁력에 있는데요.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 모재부터 완제품인 광케이블까지 모든 공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광섬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한광통신 주가는 지난주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형 기술주를 대거 매도하는 동안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이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방산으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산업에 자금이 몰린 점이 눈에 띄는데요. 순위권에는 반도체 투톱,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삼양식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순매수 1위는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3월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13년 만에 바닥권으로 추락한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대신 게임과 로봇 등 고성장 기술주로 자금을 옮겼는데요. 순위권에는 펄어비스, 로보티즈, 알테오젠, 태광, 실리콘2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게임 대장주인 펄어비스가 기관 순매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작 붉은 사막의 기록적인 흥행과 함께 그간의 부진을 씻고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는데요. 지난 3년간 이어온 적자고리를 끊고 수익성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기관 자금을 끌어들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 휴장이었고 이 가운데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란 인프라 발전소 공격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은 6일 오후 8시까지였잖아요, 원래는. 네네. 이 동부 시간 기준으로. 그런데 하루 더 늦춰서 7일 오후 8시까지 이제 협상을 하겠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 하루 더 연기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온 최후 통첩이 우리로 봐서는 이제 수요일 아침 9시. 맞아요. 예, 시장 열릴 그때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몇 번째 이거 연장하는 거죠. 그러게요. 지난 26일에 열을 한번 연장하고 맞아요. 이번에 처음에 하루 더 48시간에서 일주일 줬다가 거기서 열흘, 그 네. 열흘이 이제 4월 6일 오늘이었는데 예. 네, 이게 또 이제 이틀 미뤄진 셈입니다. 그때 가서 또 미뤄질지 아니면은 결국은 그동안 얘기해왔던 대로 협상은 안 되면서 이제 확전으로 넘어가는지 주말에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네. 그 전투기 조종사 구출하느라고 양국이 이란이나 미국이나 다 공을 들인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이란 쪽에서 먼저 거기를 신병을 확보했더라면 정말 많이 꼬였을 거예요. 인질이 되면서 그렇죠. 네, 미국이 그거 했을 텐데 진짜 전쟁은 이게 어떻게 돼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풀이장 보면은 아주 생각보다 그거 하네요. 의욕적이네요. 미국에서도 요즘에 바닥론 얘기가 슬슬 바닥론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예. 네, 지금 지선물 이제 막 개장하니까 지선물은 봐서 뉴욕장 약하게 시작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주초 거래 강하게 한번 시작해 보려는 의지가 풀이장에서 보입니다. 또 뚜껑 열어봐야 또 되겠죠. 네, 오늘 네. 함께하실 분 저희 또 머니쇼에서는 처음 모셔보는 네. 분인데요.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른 방송에서는 자주 출연하시는데 우리 머니쇼는 처음이십니다. 그죠?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시장 관련해서 얘기하기가 마땅찮은 때인데 그래도 거침없이 갖고 계신 뷰 다 좀 알려주셨으면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쟁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확전이냐 이러다 이제 마무리되느냐 이런 쪽인데 어느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옥 관련된 발언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전면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네.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좀 전형적인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극단적인 압박 전술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극단적인 압박 전술. 예, 그래서 네. 일단 좀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과 같은 대규모 전쟁은 미국의 이런 다가오는 정치 일정이나 미국 내 현재 여론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일부 섬에 네.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6일 7일 시한을 정으로 네. 전후를 해서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이나 이런 대리 세력을 겨냥한 좀 제한적이고 정밀한 좀 외과 수술식 이런 타격이 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수술식 타격이요? 외과 수술식?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면전보다는 외과 수술 같이 좀 특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밀하게.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타격을 하는 좀 그런 식의 타격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란 혁명 수비대나 아니면은 그 갈리바프 외무부 이쪽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그 페제스키안 그 대통령 어느 정도 권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만 다소 어떤 협상 쪽으로 기울고 나머지는 이란 쪽의 메시지도 뭐 협상 쪽으로 안 가는 분위기예요. 이란이 끝까지 저렇게 거부한다면은 이거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네. 이란의 대통령 쪽은 어느 정도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예. 이 기존의 이란의 강력한 군부나 예. 그리고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 예. 이 세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이런 지금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대통령이 미국, 이스라엘 같은 서방 세계와 좀 협상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이 실세를 가진 군부와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이 이 지금 현재 이란 정권과의 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봐도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정부가 협상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부분의 접하는 소식은 이제 언론을 통한 건데 뭐 미국 쪽 언론이나 이란 쪽 언론에 대해서 진짜로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요, 왜냐면은 맞아요. 네. 이게 이란은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물밑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전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뭔가 좀 휴전이라든지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제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유가에 워낙 영향을 많이 맞아요. 미치다 보니까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호르무즈 해협 지금 뭐 좀 배들이 좀 지나다닌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일단 최근 보면요. 예. 일본과 프랑스 배 일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지금 소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란 같은 제가 개인적 판단하기에는 이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기네 반대, 그러니까 친서방 세력 국가들에 있어서 일종의 좀 좀 이렇게 갈라치기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항해가 불가하고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통과를 허용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친미 성향의 국가들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네 이란 정부에 대해서 최대한 우호적인 이런 외교를 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각 국가별로 이제 친미 세력들 간에 연합이 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는 전략이 아닌가 좀 판단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배들은 통행이 되고 일부 배들은 네. 안 되게 함으로써 좀 적절하게 긴장 완화와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좀 양면 전술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전쟁이 이런 식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철군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막 튀어오를 준비를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누구나 상상할 만한 시나리오인데 진짜 최악의 경우 심지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왔던 존 볼턴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좀 더 이란을 세게 때려야 된다 하는 이 뉴스를 보니까 이거 지금 확전 가능성 내지는 전면전 내지는 진짜 발전소 같은 이런 쪽에 타격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이 정말 전면전으로 네. 매우 강하게 해서 네. 지상군을 투입하고 강하게 나간다면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일단 설마 해도 과연 전면전으로 갈까 이렇게 해도 뭐 오늘 증시 지금 선물 시장만 글쎄. 봐도 이제 증시가 바닥을 찍고 이제 트럼프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전 말한 대로 2, 3주 정도 지나면은 강하게 공격을 한 후에 철수를 하겠지. 그리고 이란 정부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겠지.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강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 트럼프가 정말 그 이란 본토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전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일단 유가부터 100달러 정도가 아니라 150, 60달러 이상 갈 수가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국가들이 일단 물가가 상승하고 자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국가 간에도 결국 자기네 나라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산업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나 주가 같은 경우는 매우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은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게 언제라도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메시지가 하루 아침에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 발을 담그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이 스냅백이라고 해서 빠르게 좀 되돌아가는 현상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이 지나고 보면은 W자인데 매일 하루하루는 매우 그 폭이 큰 V자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급락하고 또 그 다음날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최근 장세가 이런 장세가 반복되고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흔히 말한 레버리지, ETF에도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존에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 3%만 조정받아도 되는 걸 뭐 6%, 7% 이렇게 지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되돌림, 급락을 하고 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이런 장세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반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전쟁이야 이제 되어져가는 그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할 것 없이 PC부터 해서 CPI까지 나오는데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는 시장이 이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예, 뭐 암만 좋게 나와봐야 한 1년 있다가 퉁 그냥 뭐 하향 조정하는 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물가 관련 지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는? 예, 그래서 일단 그 CPI를 보면요, 일단 전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빈 강정인 고용 시장이 연준의 발목을 잡는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지표 일단 뭐 17.8만 명 보면 일단 고용이 뜨거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일단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뭐 고용 시장은 좀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고용의 질이 일단 좀 하락되고 있는데 의료 부분만 고용을 주도했고 금융과 정부 부분은 일단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준의 스탠스는 좀 표면적인 지표 호조와 그리고 임금 상승 둔화가 엇갈리는 가운데 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연준은 좀 섣부른 금리 인하보다는 좀 긴축 장기화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이라 보세요, 아니면 동결 기조가 이어진다 보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말씀하신 대로 CPI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물론 좀 부담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장 또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또 삼성전자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데드라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많네요. 이번 주가 그러네요. 그럼 이번 주도 결국에는 변동성이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 어떻게 좀 바닥은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일단 삼성전자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가 1분기 단일 영업이익이 40조가 되니 안 되니 지금 일단 그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 좀 최근 시장이 지난달 3월 달에 정말 전무후무한 이
엄청난 변동성을 겪고 나니까 네. 좀 시장의 투자자들도 예. 이게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맷집이. 장세.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네. 대통령의 일종의 강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막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이제는 이것조차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다 보니 시장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5,000포인트 초반만 되면은 아 이제 바닥이구나 이런 심리가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코스피 5,000 지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이 지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 5,000 근처에 오면 아 이게 연기금을 비롯해서 주요 좀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를 어느 정도 받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기관들이나 외국인, 우리 같은 개인들도 아, 코스피 5천 정도 초반 되면은 더 이상 이게 크게 하락하진 않겠네. 단 이제 미국에서 이란과의 전면전을 하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런 정말 최악의 뉴스가 벌어지지 않는 한은 시장에서 5,000포인트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바닥 아니겠나 이런 심리가 매우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기준 6,300, 코스닥도 한 1,200 가까이 갔다가 강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 과연 언젠가는 이란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저가 매수 포인트지 이거를 코스피 기준 5천 초반에서 지금 강력하게 저가 매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좀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좀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면서 좀 증시 바닥론을 지금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신뢰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 뭐 6천 포인트로 올라서고 지수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렇게까지 오는 걸 미리 뭐 얘기했던 증권사나 국내외 다 없었거든요. 예. 뭐 삼성전자 우리 사주 갖고 계시는 삼성전자 직원분들도 10만 원 근처에서 다들 많이 파셨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장인데 그랬던 증권사들이 지금 와서 갑자기 25만 원 가요, 30만 원 가요, 뭐 저기 실적이 50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러는 거는 이거는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 상당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5만 원 근처 갈 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비관론이 했다가 글쎄.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 근처부터 반등해서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가는 사이에 기존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던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20만 원 넘어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밋빛 낙관론이 이제 증권시장에 파다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분기에 단일 분기 영업기준 40조 원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은 이거는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서스를 아득히 뛰어넘는 좀 파격적인 이익 수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러한 삼성전자 단일 1분기 기준 40억 이상 영업이익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단순한 실적 호조를 넘어서 이게 AI 칩, 그러니까 HBM이죠. 네. AI 칩과 범용 메모리의 좀 단기 그 단가에 대한 구조적 폭등이 이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증권가의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장밋빛 전망이 전혀 근거 없는 너무 과한 전망이 아니라 AI 칩과 범용 메모리 단가에 대한 구조적인 상승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번 1분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더 추가적인 상향 여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시점이 이제 오늘이 4월 6일인데 왜 지난해 4월 2일 날 해방의 날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 그래요. 근데 이번에 4월 3일에는 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좀 종전을 좀 기대했다가 네, 맞아요. 뭔가 더 세게 정밀 타격 석기 시대 얘기 나온 게 4월 3일. 그때도 4월이고 이번 4월 초고 예, 4월 초에 예, 이게 1년 만에. 예, 1년 네, 만에 트럼프 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시장 흐름이고 음. 또 이번 주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 실적에 또 트럼프 대통령 또 데드라인 얘기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창용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고환율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요. 예. 이제 현임 총재인 이창용 총재의 이제 마지막 이제 예. 회의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일단 금통위네요. 예, 이 저도 총재한테. 그렇고 시장에서도 일단 당연히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매파적 동결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결과는 동결이지만 네. 문제는 일단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상당히 지금 1,500원을 이미 넘어가 있고 특히 이제 가계 부채나 부동산 문제도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금리나 이런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그렇다고 뭐 금리를 올리기엔 또 이런 가계 부채 문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일단 매파적 금리 동결이 일단 매우 우세한 상황이라 보고 보통 네. 그리고 역대 한은 총재를 보면은 임기 마지막 회기에는 딱히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막 좀 전략적 스탠스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 금통위는 일단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정민이 그 관세 얘기 잘 끄집어내시는데 네. 하도 전쟁통에 저희가 그 얘기를 못 우리 했죠. 관세 얘기하는 지가 벌써 맞아요. 한참 됐네, 그죠? 예, 맞아요. 왜냐면 또 이게 그 미 연방법원에서는 또 위헌이다라고 글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뭘 제대로 알고 하는 게 거의 없네. 이게 시시각각 바뀌니까 쉽지가 네. 않죠. 저희도 뉴스 쫓아가기가 좀 바쁘고 그렇죠. 아니 저기 지금 유 센터장님, 예. 우리 지금 관세 얼마 지금 적용받고 그러게요.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일단 전반적인 예. 관세 많습니까? 예. 15% 정도. 우리 지금 15%죠. 예. 지금 이거는 뭐죠? 철강, 알루미늄, 뭐 구리가 포함된 파생 제품에 대해 25% 고율 관세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다. 트럼프.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6일부터 발효된다는데 오늘부터 발효된다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주말에 보니까 또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뭐지?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은 전쟁인데. 이제 관세가 또 문제잖아요. 관세도 예. 관세고. 예, 그래서 아. 일단 보니까 이제 안보 무임 승차론이 요즘 또 핫하잖아요. 안보 무임 승차론.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섭섭한 네. 코멘트를 네,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요 안보 무임 승차론을 무역 장벽과 결합시키는 이 전형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식 거래형 외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으로 분류되는 이제 냉장고와 세탁기 우리나라는 특히 아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까? 파생 그래서 제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미 네. 관련된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인데요. 이제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에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판가 인상으로 대응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해당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현지 생산 라인 증설을 좀 강제받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즉 트럼프가 말하는 이제 미국으로 오세요. 이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안 내니까 괜히 해외에서 제조해서 수출해서 미국에 높은 관세를 넣고 이익이 훼손돼서 팔기보다는 미국 본토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좀 이러한 압력으로 가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뭐 대미 투자하기로 했던 그 부분도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뭐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전쟁 때문에 전쟁 통에 전쟁 때문에 지금 당분간 좀 고건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물밑에서는 기존에 미국과 약속했던 대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달러 환율 1,500원은 이제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일단 그 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에서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1,510원에서 많을 때는 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과연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 전쟁 때까지는 아마 이렇게 1,500원대 위에서 될 텐데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뭐 1,400원대나 심지어 이전인 1,400원 밑으로 갈 수 있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쉽지 않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1,400원 중반대나 후반대로 가지 왜 이전대로 1,400원 밑으로 갈 수가 없냐면 이란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 자체가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원화를 너무 많이 찍어냅니다. 이번에도 뭐 아시겠지만 또 국민지원금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전쟁 이전에 전 세계 주요 국가 통화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통화량 증가가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원엔, 원 위안, 원 파운드, 원 유로 모든 환율에 있어서 원화가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 수준으로 환율이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달러 인덱스를 봐라. 달러가 강세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유로나 뭐 엔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위안이나 뭐 해서 쭉 우리가 다 비싸졌잖아요, 돈들이. 예. 결국 실질 실효 환율로 보니까 우리 혼자 꼬로박고 있더만요. 네, 맞습니다. 예, 좀 네. 아쉬운 이야기지만 특히 아마 뭐 해외에 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시는 유학생을 둔 자녀들 보시면 달러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너무나 조금 좀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가 해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당연히 이랑 관련된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정부의 좀 강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싸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의 고물가의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예, 그래서 뭐 이전에 경제 교과서에서 봤던 3고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네. 보기엔 새로운 신 3고 현상이 지금 앞으로 현재 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가계의 좀 경제 활동이나 생활에 있어서 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5,428,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1,061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는 12만 7천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9,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56만 4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7만 4,500원.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는 15만 600원으로 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비엠 호가는 19만 700원으로 0.9% 하락 예상되네요. 삼천당작 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6만 1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에이벨 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로는 오늘 상한가 예상이 되네요. 35만 8천 원. 그리고 리노공업 1% 하락 예상되고요. 코롱티슈진 호가는 9만 5,100원으로 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HLB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지금 종목별 좀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그런 재료라든지 모멘텀에 따라서 희비가 또 엇갈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변동성이 확실히 크네요. 예. 예. 펩트론 상한가요? 아니 지금 호가다 보니까 호가? 예 이거는 또 누가 뭐야? 그런데 또 다시 또 11% 지금 또 다시 또 1%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예. 유센타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이거 넥스트레이드 이거 필요합니까 이거? 예,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우리 이제 대체 거래소라 그래서 예. 넥스트레이드가 했는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 시작 전이나 장 끝나고 예. 아무래도 정규 시장 KRX 대비 이런 호가창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좀 얇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좀 정규장 KRX 대비 이 대체 거래소는 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순식간에 호가를 크게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 두 달 전인가 삼성전자가 뭐 하한가 갔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장 끝나고요? 예, 장후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뭐 어쨌든 글로벌하게 조금 뭐랄까 이제 거래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코인 시장처럼 24시간 증시도 거래되게 하겠는 게 제가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앞으로 트렌드일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정규장 외에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좀 이 증시 거래 시간을 늘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정규 시장 대비 아무래도 그 외 시간에는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건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주위에 예. 나이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 내 평생 참 속 편하게 살다가
2026년 2월 달에 주식 시작해가지고 요즘 사는 게 아니다. 예. 하루하루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이렇게 마주치는데 그분들이 이제 밤잠도 못 자게 하려고 24시간 거래를 해가지고 좋으네요. 예. 예. 야, 그래도 밥 먹고 잠은 좀 자게 해줘야지. 그 시간에도 들다 보면서 이거 아유, 막 최악이었습니다, 진짜. 아유, 참. 그리고 그거는요. 저기 뭐 쓰십니까, AI 센터장님?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다 씁니다. 저는 뭐 챗GPT, 클로드, 예. 그리고 제미나이부터 해서 그록, 퍼플레시티 저는 그냥 저는 아무래도 리서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개별적으로 정기 구독까지 하고 있고 와. 거기에 뭐 젠스파크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변화하는 AI 시대에 리서치를 하는 또 리서치의 범위가 점점 이제 국내에서 글로벌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뭐 작년 같은 경우 금, 은이 또 열풍이 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다 하려다 보면은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단순한 이런 일반 AI가 아니라 돈 내면서 돈을 내고 유료로. 와서 좀 그 상위 버전을 구독해야지만이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 저같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정보를 접해야 되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매달 지날수록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개인적으로 아니 그 회사에서 상당할 것 안 되고요,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좀 아직은 그 회사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독하는 거를 회사 비용으로 해주기엔 좀 기존의 행정 절차가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또 저도 그거 하다 보면 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다 보면 제 프라이버시가 그 안에 그렇죠. 예, 저도 예. 좀 이제 회사로 하면은 그게 다 공개되는데 아하. 저도 이제 저희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게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겠네. 예. 근데 뭐 이거저거 많이 들었는데 또 구글의 젠마4는 뭡니까 이게? 구글 젠마4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잠시만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이것도 그냥 뭐 제미나이나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비슷한 거라고? 구글 젠마4요? 아닙니다. 이제 달라요? 예, 이제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 있어 네, 터보컨트.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예. 그 터보컨트 해가지고 예. 기존보다 이제 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AI와 같은 이런 고 연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한번 좀 급락했지 충격을 않습니까? 받았죠. 예, 네. 이제 이런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인 AI 칩을 활용해서 이제 또 다른 생태계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예. 네. 이런 측면에서 일단 구글이 젠마4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인공지능 모델 젠마4라고 하는데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보는 챗GPT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런 그 챗GPT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개념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뭐 AI로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다 한참 이러다가 지금은 전쟁 리스크,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최근에는 원유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천연가스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최근에 보면은 일단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증시에서 어떠한 전략을 이제 세워야 예,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최근에 고변동성을 고려해 보면은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자산으로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필수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예,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생명보험사와 같이 좀 장기 부채와 자산의 듀레이션을 좀 안정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기관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좀 확고한 현금 흐름과 고배당 매력 갖춘 종목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건 기관의 입장이고 우리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일단 네. 통신주 있지 않습니까? 통신주.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K텔레콤, 예, KT 예. 이런 거에서 이제 필수 소비재적 성격과 예를 들면 뭐 일단 5, 6% 이상의 안정적 배당 수익률 요게 하고 두 번째는 좀
금융주입니다. 특히 이제 4대 금융지주에서 밸류 프로그램과 이제 연계된 좀 주주 환원율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있는 금융주를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인프라주.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면서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선별적 인프라 기업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그 선별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선별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예. 그러고 뭐 선별해 준다고 무슨 뭐 리딩박, 또 리딩박이란다. 돈 받고 하는 양반들 하면은 초장에는 잘 그거 하는데 언제 팔아라 얘기를 안 하니까 예. 꼭 자빠지고 나서 이렇게 뭐 물어보면 아직 들고 계세요 이래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ETF가 되지 않습니까? 꼭 네. 지수 관련된 ETF 투자도 있지만 섹터에 관해서도 ETF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로?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선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인프라가 있는데 해당 종목을 콕 집어서 그게 수익이 좋으면은 정말 좋은데. ETF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4월 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변동성 여전히 좀 확대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제 데드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뭐 이란의 발전소라든지 교량을 공격하겠다라는 시한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8시에서 7일 오후 8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오전 9시가 데드라인이 되겠죠. 자, 그 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5,423, 코스닥은 0.3% 올라갑니다. 1,06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삼성전자 2% 상승합니다. 19만 7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0.5% 올라갑니다. 88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 2% 올라갑니다. 12만 7,300원. 현대차 강보합권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은 40만 3,500원으로 1.2%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상승세입니다. 155만 7천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상승합니다. 146만 6천원, SK스퀘어가 0.7% 올라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9만 7,100원으로 0.5% 상승합니다. 기아가 1.2% 올라가면서 15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알테오젠이 0.5% 상승합니다. 36만 7,500원, 에코프로가 2.4% 상승하면서 14만 3,400원, 에코프로비엠도 1.5% 올라가고요. 삼천당제약입니다. 5% 상승입니다. 67만 9천원, 레인보로보틱스도 2% 상승하고요. ABL바이오가 0.9%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만 8,4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입니다. 리가캠바이오는 0.4%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7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리노공업이 강보합권이고 코오롱 티슈진 떨어지고요. HLB 5만 800원, 펩트로는 1% 상승 2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뉴로모픽 반도체, 소캠, 광통신, 온디바이스, AI 쪽 움직임이 좋은데 뉴로모픽 쪽부터 볼게요. 지금 네페스아크가 10% 급등합니다. 29,200원. 그리고 네페스도 3% 강세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5만 400원으로 2%대 상승세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름세고요. 그 밖에 이제 링크제니시스, 에이즐랜드도 소폭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온디바이스 AI 쪽은 지금 보게 되면은 심텍이 12%, 55,400원, 12% 급등세고, 에이펙트도 2.8%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앞서 보셨고, 퀄리타스 반도체 14,930원으로 5% 상승세입니다. 그 밖에 에이펙트, 대덕전자, 제주반도체도 각각 4%에서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광통신 쪽은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TMC가 10% 급등합니다. 22,500원, 그리고 라이콤도 6% 강세고, 한국첨단소재도 5% 상승세고요. 대한광통신도 13,480원으로 5.8% 올라가고요. 성우전자는 좀 떨어지고, RF머티리얼즈는 4% 상승으로 79,500원, 오이솔루션 42,550원으로 0.9% 상승세입니다.
LS가 2.6% 올라가고요. 우리넷도 1.5% 상승세입니다. 광통신, 그러니까 광케이블, 광섬유 쪽은 종목별로 혼조세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 이제 풍산홀딩스하고 풍산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 쪽에서 인수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또 이제 풍산 쪽 주가 상승을 이끌고 이게 비철금속 관련주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이제 주가에서는 강세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지금 DLNC가 5% 상승합니다. 78,800원. 대우건설도 4% 상승세고요. GS건설도 올라갑니다. 현대건설도 2.8% 상승 15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27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54억 원, 135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4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2억 원, 124억 원 순매도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또 올라갑니다. 지금 5원 10전 상승하면서 1,510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환율은 계속해서 1,500원 선 위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시장도 강하고 네. 뭐 이러나 저러나 끝은 다가온다라고 보나 싶기도 하네요. 시장이. 네, 미증시 쪽에서도 뭐 바닥론 얘기 나오고. 네, 그러니까 금리는 살짝 오르는 쪽이고 지수는 이제 1%대 후반, 코스닥은 생각보다 하고 예, 지금 아까 밑에 이렇게 자막 쭉쭉쭉 지나가는 것 중에 한투증권이었나? 이번 달 4월 중에 4,900에서 5,700 이제 지수 전망이 예. 지금 5,460 근방에서 지금 5,700이나 4,900이나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아래 위로 딱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벌려놨는데 좀 애매합니다. 조금은 뭐 틀리더라도 조금 더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유 센터장님은 일단 5천 지지력은 강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미군이 네. 이란 본토에 정말 지상군 투입해서 전면전 되면 그때 한번 5천은 깨질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4,900, 800까지도 일시적으로는 가능. 그때 되면 여전히 뭐 연기금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또 저가 매수가 와서 또 5천을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5천 근처는 매우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강력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원래 또 리딩 투자증권이 좀 해외 투자 쪽에 좀 그래도 처음 시작부터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외 투자를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이죠. 지금 저 고객분들 그러면은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고객분들 비중도 크겠네요. 근데 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서 예, 좀 이제 그 비중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쉽지만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M7이 최근 들어서만 봐서는 M7이 제일 그래도 또 부진해요. 그 와중에. 예. M7은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제일 많이 갖고 계신 쪽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 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가장 핫한 곳이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반면에 예, 이제 예. 서학개미 분들도 이제 상당 부분 또 우리나라 증시로 와서 다시 이제 동학개미로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이 일단 많았으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의 큰 상승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 좀 더 이상 당분간 올라가기 쉽지 않고 여러 면에서 뭐 이제 금리도 생각보다 인하가 늦춰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는 미국 증시는 뭐 하락은 하지 않아도 그 요 한 10년 동안 해왔던 지속적인 추세적 상승은 일단 제가 보기엔 좀 일단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대표적인 게 M7인데 그래도 M7 같은 경우가 올해 별로였다가 또 최근에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종목들이 다시 또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쉬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이란 전쟁만 안정이 되면은 다시 또 한번 미국 증시도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구글의 젠마4라는 게요. 예. 네. 에이전트 기반 업무 지원 오픈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 아까 말씀하신 제미나이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에이전트 기반 업무 지원 모델인 젠마4입니다. 예, 젠마4라는 게 좀 용어가 쉽지 않은데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터보 퀀트 기술 때문에 이제 AI 무게 중심을 클라우드에서 좀 엣지, 그러니까 요즘 좀 작은 이런 그 뭐랄까, 그러니까는 최정상급 LLM 같은 거 구동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데서도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앞서 소장님이 그 이제 우리나라 대미 투자 그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 관련 질문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가 지금 보니까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호르무즈 해고 관련해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뭐 국내 쪽에서는 이런 쪽 그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꽤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과 같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만약에 거론이 된다면 네. 그럼 수혜가 있는 업종이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굳이 종목을 보면은 뭐 조선 업체들 중에는 뭐 하나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가스선 건조 역량을 갖춘 조선 업체 그리고 이런 그 뭐 파이프라인 및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뭐 LS나 뭐 세아제강 그리고 플랜트 설계 시공을 담당하는 삼성 E&A, 그러니까 이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리고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과 섹터들이 아무래도 핵심 벤더로서 수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요번에? 2차 전지가요. 요즘에 다시 예. 신대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요. 다시 유망한 게 오른 게 2차 예. 전지의 가장 큰 아픔이 전기차 캐즘이었지 않습니까? 예, 아, 예. 이제 전기차 안 타. 예.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나고 유가가 급등하고 특히 공무원 공기업들은 벌써 차량 오부제를 하고 맞아요. 있고 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차량 오부제를 민간까지도 확대하고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은 2부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뭐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페이백을 늘려주는 등 이런 들 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차들은 오부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개인분들이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시 어차피 이렇게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론 유가가 $100 아래로는 가겠지만 이전과 같이 $60는 힘들고 유가의 하단이 $70 후반, $80 초중반으로 될 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유가의 하단이 올라간다면 앞으로 구입하는 신차는 더 이상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들도 보면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판매가 매우 좀 호조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전기차 2차 전지의 가장 아픈 부분이었던 캐즘이 많이 네. 완화돼 있고 두 번째 이번 또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죠. 부각되면서 ESS 예.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캐즘의 회복과 그리고 ESS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지금 심리와 수급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팁을 주는데 예. 유 센터장님 엔터사에 근무하신 적이 아, 있다고요? 예. 제가 잠시 엔터사에 좀 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엔터사에서? 그러니까 모 엔터사에서 전략기획 본부장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 직장에서 엔터 섹터 애널도 하고 또 엔터사에도 있다 보니까 예. 본의 아니게 이제 주가나 실물을 다 좀 이렇게 알게 아하.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주 엔터사에 대해서 그러면 속속들이 다 아시겠네요. 예, 하여튼 뭐 여기도 증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름 엔터사에 대해서만큼은 실무와 주가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물론 이제 실무는 더보다 잘 아시는 분이 너무 많고 네. 주식도 그렇지만 이 두 개를 다 아는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럼 주가 기대 수익률이 제일 좋은 엔터사는 어디예요?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예, 지금 이 순간. 아,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아쉬움을 줬던 게 최근에 일단 하이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BTS 컴백이 돼서 예. 그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BTS 컴백 이후로 엄청 갈 줄 알았는데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광화문에 좀 인원이 많이 못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막 언론에는
20 몇만 명이 모인다고 했었는데 너무 좀 안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좀 광화문 그리고 또 그 전날 대전에서 좀 아픈 사고도 났었고 또 글로벌 증시도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근데 최근에 뉴스 보시면 이번 BTS의 컴백 앨범 아리랑이 빌보드 200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1등.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기대했던 그 광화문에서의 퍼포먼스는 아쉬웠지만 지금 현재 뉴스를 보시면 네. 빌보드에서도 그리고 유럽,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1등을 하면서 보나마나 이번 1분기는 약간 3월 말이었으니 그렇지만 하이브의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이런 글로벌 증시 급등락과 조금 BTS 컴백 무대에 대한 좀 기대 이하의 아쉬움 때문에 주가가 네. 많이 급락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적이 나오고 글로벌 이제 하이브 BTS의 월드 투어에서 기대했던 것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다시 주가가 제법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또 꼰대 소리 또 들을 질문인데, 저는 이 가사에서 예. 별로 감동이 없어요. 들어보셨네요, 그래도. 가사에 감동이 없는데 어떤 그냥 노래 들으신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트롯이나 들을까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 뭐, BTS의 네. 타이틀곡인 스윙을 들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나마 뭐 가사는 평소 대비 조금 들리긴 하던데 예. 공감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는 뭐 나이 탓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세대차가 있는데 세대차. 약간 좀 이제 인정. 이제 글로벌 MZ 세대들은 뭐 당연히 진짜 가사도 있지만 이걸 좀 온몸으로 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좀 타이틀곡 쓰임이 있어서 좀 우리가 기대했던 그 BTS 방탄소년단의 막 조금 격렬한 그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방방 뛰는 좀 방방 그런 걸 뛰는. 기대했었는데 그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긴 하지만 또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소장님도 뭐 전혀 일단 그거를 들으셨다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예. 엄청난 겁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K-팝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할 거 없이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또 실적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은 엔터주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여행 유튜브들 중에 보면은 예. 외국에서 뭘 이렇게 가게에 들리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예. 한국 사람이냐 하고 나서 당장 나오는 게 나 BTS 좋아한다고 전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포텐셜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주가 반응이 시원찮네. 그러니까는 좀 일단 좀 우리가 기대했던 BTS 퍼포먼스에 조금 못 미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올해 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한령이 완전 해제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자꾸 좀 이제 물론 시진핑 주석은 점진적으로 한중 문화 교류를 더 확대시키자고 했는데 네. 그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란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이 겹치고 최근에 무엇보다 증시의 대부분의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AI 그리고 뭐 원전 신재생 그렇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엔터 섹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일단 소외받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잘 그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지금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1.8% 오름세입니다. 5,476포인트. 코스닥도 0.9% 상승하면서 1,0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이제 전 거래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264억 원, 44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2,354억 원 팔아냅니다. 기관만 홀로 2,65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110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6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31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장비와 건설, 비철금속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그리고 판매 업체는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업종 전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상승합니다. 네페스아크가 15.3% 상승하면서 31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네페스도 7% 강세로 거래가 2350원입니다. 자람테크놀로지 5.4% 강세로 51,900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도 3.6%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3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까지 3.2% 강세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AI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네페스아크가 여전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심텍이 13.6% 강세로 56,100원대, 퀄리타스 반도체가 11.5%, 네페스가 6.8% 강세고 에이펙트도 8%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7,3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보시죠. LS 일렉트릭,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1,0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을 계약을 수주했던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이 소식 속에 현재 7.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82만 6천 원. 그리고 전력설비 쪽에서는 일진전기가 5.6% 강세로 7만 5천 원. HD 현대일렉트릭이 4.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92만 2천 원이고요. G2파워가 0.1% 강보합 정도, 효성중공업이 5%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268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통신 관련주도 보시죠. 광반도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광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합니다.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환경에 특화된 양자 내성 보안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섰던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대 시세 분출 중입니다. 27%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주 내에서는 TMC가 9% 강세로 22,300원, 라이콤이 18.9% 급등합니다. 거래가 6,350원이고요. 대한광통신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14,61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RF 머티리얼즈까지도 7.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82,400원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외국인들 수급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생각보다는 장 좋습니다 오늘. 네네.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거래소에서 기관만 지금 순매수인데 외국인이 뭐 선물을 많이 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장 어떻게 파악되세요?
일단 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이외에 조금은 특이한 것들은 이제 CPU 관련주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CPU 광통신 관련해 네, 가지고 예. 보고서를 예. 한번 썼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CPU에 대한 게 이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구리선으로 많이 데이터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리선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통신으로 가야 되는 CPU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또 대한광통신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155mm 포탄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인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제 탄약 관련, 네, 그 한화랑 탄약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인수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특이한 종목들은 이렇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뭐 삼천당 제약이 그나마 이제 급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천당 제약이 주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좀 머무르느냐 아니면 좀 더 상승을 하냐, 왜냐면은 가치 수급을 밀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특이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 바로 좀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HBM 관련해서 또 HBM. 자세하게 보고서를 쓰기는 했는데 네. 어떤 거냐면 이제 HBM 두께 논의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좀 주목을 받을까, 그다음에 제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네. 어디가 참여해요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메모리 3사는 모두 다 참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텔, TSMC, 엔비디아, AMD 같은 팹리스랑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업체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표준 규격을 좀 제정하는 본질적인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표준 두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표준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이제 엔비디아나 팹리스 같은 업체들이 공급받는 메모리 제조사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여기 펜 이거 하나만 필요한데 펜이 막 이만해요. 그러면은 어디에선 이거 갖다가 조립해야 되고 어디선 또 작은 거 갖다 조립해야 되고, 그러면 상호 운영성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균일한 펜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 또한 왜 이게 규격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계를 해야 되면은 우리는 이 규격에 맞춰서 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디는 뭐 큰 거, 어디는 작은 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마다 또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반도체 공급망 정체에 대한 생산성 저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 규격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느냐? HBM4E랑 HBM5의 표준 규격이 어느 정도로 맞춰져야 되냐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덱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뭐였냐면 두께입니다. 두께. 왜 이렇게 두께가 중요해? 그러니까 기존 규격이 고단적 층에도 전체 두께를 엄격하게 좀 제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논의에서는 HBM4 그다음에 HBM4E 그다음에 HBM5에서는 뭐 12단, 16단, 20단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럼 메모리가 필요한 수준에서 계속 적층을 쌓아 올려야지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메모리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더 좋은 GPU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두께가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제조사는 이제 초고난이도인 하이브리드 본딩, 지금 TC 본딩으로 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초고난이도 기술에 대한 도입을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상용화 시점을 HBM4E는 2027년입니다. 그다음에 HBM5는 2029년입니다. 그래서 2027년 이후의 모델을 규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좀 적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리어 메모리의 한계, 그 HBM은 왜 두꺼워질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GPU 연산 성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GPU를 생산을 하려면 계속 HBM을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똑같은 이 페이지 안에서 면적 안에서 우리가 HBM을 옆으로 막 깔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수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그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적 제약이 있기는 한데 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쭉 옆으로 깔면은 이게 똑같은 면적 안에서 아파트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자, 주택은 우리가 뭐 1000평의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은 뭐 몇 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1000평의 부지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위로 쭉쭉쭉쭉 쌓는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살 수가 그래요.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적층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적층 단수가 올라가면서 전체 패키지 두께도 물리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12단 쌓는 거랑 20단 쌓는 거랑 우리도 아파트 높이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7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었던 패키지 표준 두께가 네. 이제 775 마이크로까지 미터까지 좀 증가를 하는 물리적 부피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나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 글쎄요. 이러니까 뭐 굉장히 두꺼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얇기는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패키지 두께가 점차 두꺼워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율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 뜨거워지나요? 그러면 뜨거워지죠. 그죠?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AI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인 이제 고용량하고 고대역폭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HBM 시장의 주도권은 두꺼워지는 두께 속에서 신뢰도가 얼마나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층에 대한 기술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제 티닝의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닝. 네. 아, 요거 thinning. 네. THIN 요거 네. 번데기 발음 thinning. thinning, 네. 요 얇게 하는 거. 네네. 아, 그러네요. 티닝이라고 티닝 하니까 하니까 못 약간, 알아듣겠네. 네, 그래서 HBM 전체 패키지가 두꺼워지는 거랑 별개로 단당 두께도 세대가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HBM3E는 8에서 12단인데 단당 두께가 이제 60에서 9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었는데 HBM4는 단당 48에서 65였습니다. 와. 그다음에 HBM4E는 41에서 45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여야 하는데 각 다이를 더 얇게 다이 간격을 좁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기조 제조 방식에서는 이제 물리적 한계에 이제 봉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단당 두께를 줄이는 방식은 뭐였냐면은 다이 뒷면을 이 CMP나 그라인딩으로 갈아내는 이게 시닝입니다. CMP는 뭐예요? 그 연마하는 패드인데 어, 이거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예. 웨이퍼를 뒷면에다가 예. 슬러리랑 같이 해가지고 이걸 갈아버립니다. 그럼 이게 웨이퍼가 얇아지겠죠. 예. 네, 얇아지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범프 높이를 축소하는 본딩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C 본딩을 하지만 이제 네. 하이브리드 본딩을 완전 압축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래서 삼성의 TC 방식하고 그 하이닉스의 MR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삼성의 TC 방식은 뭐냐면 이제 필름을 쭉쭉쭉쭉 깔고 한 장씩 이제 눌러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MR MUF 방식은 다 쌓고 액체로 한 번에 다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티닝은 다이를 이제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이제 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워페이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얇으니까 휘어지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다이싱 과정 얇아지니까 실리콘이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율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범프 축소는 다이단 간격을 줄여가지고 방열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6단은 12단 대비해서 온도가 최대 20도 이상 상승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방열 공간이 있어요. 예, 예. 이 사이에. 근데 이렇게 되면 열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 열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 단수가 올라갈수록 발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덱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물리적 한계를 기술로 돌파하는 대신에 야 우리 규격 자체를 그냥 상한해버리자. 규격을. 네. 왜냐면 이게 825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라고 하면 이걸 900으로 올리면 야 여기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밑으로 하면은
기술적인 문제랑 방열 공간도 네.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예.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수를 다 악화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만들려고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두께 상한이 이제 825냐, 900이냐 이거에 따라서 티닝 강도랑 범프 간격에 여유가 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수율 개선과 제조 비용 절감으로 좀 직결이 되는데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소부장에 대한 수혜도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 HBM 두께 자체가 두꺼워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얇아지면은 HBM 자체도 이 실리콘 웨이퍼 안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럼 얇아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깎다가 깨지고 네. 그 다음에 휘어짐 현상. 실제로 HBM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종이 수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코팅을 하면은 잘 아니잖아요, 예, 이게. 예, 예. 근데 종이는 지금 이게 휘어버리잖아요. 네. 이게 워페이지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HBM도 조금 얇아지면 물리적 한계에 좀 봉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한해버리면 좀 기술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825나 900으로 가든 저희가 봤을 때는 CMP가 좀 답이다. 연마를 하는 거는 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00 마이크로미터 이상 수준으로 가더라도 단당 두께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네. TC 본딩으로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단으로 적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25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가면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TC 본딩에서도 당연히 깎겠지만은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깎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CMP가 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MP는 이제 화학 슬러리랑 연마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웨이퍼 표면을 이제 평탄화하는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CMP 공정의 정밀도랑 투입량은 단수에 비례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MP 밸류 체인은 TC 본딩에서는 기존 TC 본딩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수요 그냥 다 가져와. 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는 추가 시장이라는 게 또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양방향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는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까? HPSP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글로벌 독점 기업으로 선단 공정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의 핵심 난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이드를 제거할 유일한 솔루션으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HBM4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만 HBM4 밸류체인 내에서는 압도적인 기술적 혜자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는 장비사인데 영업이익률 얼마야? 지금 50%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50%? 네네, 50%. 네, OPM이 지금 50%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포고핀이라고 저희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일회용이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포고핀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률 뭐 40% 5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이제 밸류를 좀 받는 건데 원래 소부장에서 장비사들의 그 밸류가 원래 잘 못 받아요. 왜냐면 일회성 매출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네, 영업이익률이 50%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본격 도입되는 후공정 시장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고압수소 장비의 핵심인 안전 제어 특허랑 그다음에 글로벌 양산 라인에서 무사고 레퍼런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강력한 경제적 혜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HPSP에 대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CMP 패드 저희가 굉장히 좀 양방향에 대한 수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CMP 패드는 뭐냐면 FNS 테크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CMP 패드랑 UV 램프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향 습식 장비가 매출의 주축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부품 소재 비중 확대가 좀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재사용 CMP 패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CMP가 이걸 계속 갈아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소모성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CMP 신제품 대비해서 100% 가까운 성능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글로벌 화학기업 듀퐁이 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CMP 패드 시장에서 그 30%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 FNS 테크가 국산 대안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형으로 지금 어떤 걸 공급하고 있느냐. 후면 연마용인 BP1000, 그 다음에 재생용인 RP1000, 그 다음에 HBM 메모리, 파운드리용 MP6000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와 좀
두께 표준하고 무관한 이 CMP 패드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20단 접촉 확대에 따른 뭐 티닝이나 CMP 패드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HPSP에 대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랑 그다음에 FNS 테크의 CMP 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CMP 뭔지 알아들으셨어요? CMP요? 아니 한수석 진짜 이거는 경고예요. 옐로 카드. 아까 뭐 CMP 살짝 설명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내가 이런다고 당신 알아듣겠어 하는 눈빛이던데 나 못 알아들었어요. CMP가 뭔디? 예? 못 알아들었어 진짜. 우리 예를 들어 사포. 사포. 네, 빼빠. 네. 예. 네. 사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연마한다고 갈아버린다고. 웨이퍼 연마하는 거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포. 사포. 네. 쭉쭉쭉쭉 갈아가지고 얇게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빼빠 아세요? 사포를 우리는 빼빠라 그랬어요. 잘 모릅니다. 페이퍼, 빼빠. 네. 콘크리트 공구리 뭐 이런 거. 네. 예. 아 근데 회사 이름들이 왜 이래요? HPSP, FNS 테크. 좀 회사 이름만 듣고도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압시다. HPSP는 왜 HPSP예요? 모르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맞아. 어쨌건 간에 이제 CMP의 어떤 수요가 이게 뭐 이제 HBM 두께가 뭐 어느 정도로 높아지던 간에 이제 CMP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네네. 핵심은. 그럼 이 CMP 쪽에서는 이제 HPSP하고 FNS 테크 이 두 네. 기업이 굉장히 맞습니다. 좋다라는 얘기고 제가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혹시 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825 마이크로미터냐, 900이냐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적층이 올라가면은 지금 TC 본딩으로 하고 있지만 네. 그게 뭐 한미 반도체나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도 보고서 한번 쓴 적. 그 당시 그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좋다고 네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한미 반도체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장비를 예.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한미 반도체를 그러니까 거기도 장비사다 보니까 이제 넥스트 기술에 대한 수요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기존 전공정에서 이제 트랜지스터 성능을 복구하는 이제 소장 어닐링 장비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이제 맞붙은 칩의 계면을 이게 완벽하게 일체화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거 일체화하는 거 생각만 했을 때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시잖아요. 그래서 고압수소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온에서도 구리 확산하고 재결정을 좀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절연막 계면에 이제 아까 보이드를 제거를 해가지고 물리적 접합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이게 기술적으로 당연히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HPSP에 대한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기술적인 뭐 넥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봤을 때는 HBM4E나 5 이 적층에 대한 부분하고 두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얼마나 HBM5는 또 쓸 거고, 그 다음에 4E는 얼마나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엔비디아 로드맵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CMP 용어를 찾아보니까 소장님은 이러면 더 확실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C가 케미칼이고, 케미칼, 예, M이 메카니칼이고, 미케니컬, 예, 그리고 이제 폴리싱. 폴리싱. 예, 폴리싱. 우리 폴리싱은 네, 많이 폴리싱 얘기하잖아요. 한다라고 폴리싱. 하면은 예. 뭐 그건 안경도 좀더 와닿으시죠. 예. 그러면 뭐 뭔가 화학 기계적인 연마. 글쎄 예, 예. 그렇게라도 해주면 알아듣겠네. 예. 좋아요, 땡큐. 소장님은 이제 줄임말 싫어하시니까. 줄임말 싫어하고 하다못해 줄였으면은 뭐의 약단지만 알려줘도 예.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예. 막 쑥쑥쑥 넘어가니까. 예. 그리 뭐 HPSP를 나 같으면 허프스프라고 읽지. 우리 시청자분이 그렇게 써놓으셨네. 허프스프라고 HPSP. 아니 그 한석 나오신 김에 요거는 좀 여쭤봅시다. 스페이스X IPO가 테슬라의 악재예요, 호재예요? 아우.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지금 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거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 생각을 다 모르기는 하지만 저는 합병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랑 XAI랑 테슬라가 얼마 전에 그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위성 데이터 센터를 본인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위성 데이터 센터에 쏴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용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이게 위성 데이터 그쪽이 왜 그러냐면 우주 방사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주 네 방사선. 네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이 네. 실리콘에 닿아버리면 지금 예. 반도체도 그렇고 태양 전지도 그렇고 실리콘에 맞닿아버리면 결정이 깨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물리적 원자들이 이제 흩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위에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스타쉽 이번에 발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스타쉽 발사가 실패가 되면은 아마 이번 연도에 위성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들이 좀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스타쉽 발사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이 많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둘 다 실리콘에 대해서 우주 방사선을 맞는데 우주 방사선에서 이 실리콘 웨이퍼들이 결정이 깨지면은 결국에는 이거 폐기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글쎄. 그러면은 네. 대기권에 진입을 시켜가지고 이걸 소멸시켜야 됩니다. 예. 아예. 아니면 이거 어디로 날려보내요? 그래서 다 태워야지. 뭐. 네, 태워버려야 예. 되는 예.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100기가와트시를 올려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초도 프로토타입은 이제 1기가와트시부터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XAI는 올려버리는 거. 그 인공지능. 네,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고. 자, 스페이스X는 위성 데이터 센터를 쏴서 올리는 거. 그다음에 테슬라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옵티머스, 예. 자율주행 이런 쪽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테라펩 공장 관련해서 예, 반도체를 예. 본인들이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외부에서 GPU를 조달해버리면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원대합니다. 원대하기는 한데 이런 계획들이 저는 이번 연도부터 좀 실행이 되려면 스타쉽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이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합병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발표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업 가치가 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너지가 안 나는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뜬금없이 어디가 뭐 갑자기 인수 M&A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주들이 그거를 의아해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합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저렇게 높았던 거에는 스페이스X도 감안해 준 주가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쪼개기 상장이라면 또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한수석 견해를 여쭤본 거예요. 네, 저는 그러네요. 뭐 양쪽 네, 다 시너지가 뭐 나면은 양쪽 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 순매수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네요. 예. 그러네요. 예. 오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